한글을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죽었거나 평생 감옥에서 썩었을 겁니다. 콜롬비아 전직 마약왕의 고백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기 대신 한글 교과서를 든 범죄자, 코카인 대신 한국어를 거래하는 카르텔, 그들이 피로 물든 역사를 끝내는 무기로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마약보다 중독성 강한 한글이 콜롬비아를 바꾼 충격적인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날도 메데인, 코무나 트레세 지역의 아침은 총성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 교사 박현수입니다. 그날 새벽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마리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카를로스가 총에 맞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6살 카를로스.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 가장 열심히 한글을 배우던 아이였거든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이미 경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인 선생님입니까?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그가 건넨 것은 피에 젖은 종이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펜이 총보다 강하다는 걸 믿어요. 내 동생들은 꼭 학교에 보내주세요. 한글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한글로 유서를 썼을까요? 그 답은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3월, 저는 콜롬비아 메데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외 봉사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거였죠. 하지만 제가 배치된 곳은 상상했던 곳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코무나 트레세, 메데인에서도 가장 위험한 빈민가였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유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었죠. 거리에는 총을 든 소년들이 돌아다녔고 벽에는 총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첫날 저를 안내하던 현지 코디네이터 마르코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15살이면 이미 어른이에요. 총을 들거나 마약을 팔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게 이곳 아이들의 미래죠.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르칠 예정이었던 교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보다 거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빈민가 곳곳에서 한류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벽에는 BTS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K-팝을 흥얼거렸습니다. 심지어 갱단 멤버들도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거였습니다. 왜 한국 문화를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한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했던 나라가 부자가 됐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글이 그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글 수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지역 갱단의 보스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25살의 디에고, 이 지역을 지배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외국인, 여기서 뭘 가르친다고? 우리 애들 꼬시지 마. 그들은 거리에서 돈을 벌어야 해.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한국 회사들이 콜롬비아에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남미에 진출하고 있었고 한국어 구사자를 찾고 있었죠. 디에고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제 노트북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엔 한글로 쓰인 제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야? 제 이름이에요. 한글로 쓴 거죠.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그날 이후로도 이협은 계속됐습니다. 교실 창문에 돌이 날아들었고 제 숙소 문에는 이협적인 낙서가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바로 카를로스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제 이름을 한글로 쓰고 싶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온 뒤로 하나둘씩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을 배웠고 좋아하는 K-팝 가사를 한글로 따라 썼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총 대신 펜을 들었고 마약 대신 책을 잡았죠. 한글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저항을 불러오는 법이죠. 갱단들은 자신들의 미래 일꾼들이 교실로 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카를로스를 보며 저는 자책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카를로스가 쓴 한글 유서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총알보다 강하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요. 카를로스가 쓰러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카를로스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총알이 어깨를 스쳤을 뿐이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실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죠.
카를로스의 사건이 알려지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겁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 한국인 아직도 안 갔어? 미친놈 아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나?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마리아가 들어왔죠. 카를로스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빠가 그랬어요. 꼭 한글 수업을 계속 들으라고요. 13살 마리아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둘만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마리아는 영리했고 한글을 빠르게 익혔죠. 일주일 만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됐고 간단한 문장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정말 신기해요. 동그라미랑 막대기로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다니. 마리아의 순수한 감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갑자기 창문이 깨졌습니다. 총알이었죠. 마리아와 저는 급히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괜찮아? 마리아야,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곳의 일상이었죠. 총소리는 10분쯤 지나서야 멈췄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하지만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마리아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총알 속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니요.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디에고의 부하 중 한 명이었죠. 보스가 당신을 보고 싶어요. 거절할 수 없는 초대였습니다. 디에고의 아지트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국기 대신 그들만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디에고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구역이 시끄러워. 카를로스 건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뿐입니다. 가르친다고? 뭘? 희망이요. 디에고가 비웃었습니다. 희망. 여기서 희망은 사치야. 생존이 먼저지. 한글을 배우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카를로스가 총에 맞았나?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디에고가 계속했죠. 난 글을 몰라. 스페인어도 제대로 못 읽어. 그래도 이 구역을 지배하고 있지. 글자가 뭐가 중요해? 그의 말에서 묘한 열등감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깨달았죠. 이 무시무시한 갱단 보스도 사실은 문맹이라는 것에 상처받고 있다는 거요. 한글은 달라요.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예요.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디에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내일까지 이 동네를 떠나? 안 그러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 같은 아이들이 있는 한 포기할 수 없었죠. 다음 날 교실에는 놀랍게도 5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친구들을 데려온 거였어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럼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거든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에게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려줬죠.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든 왕의 이야기는 이곳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있어요. 한글로 너희들의 이야기를 쓰면 그게 바로 너희들만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언어처럼요. 부모도 갱단도 읽을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로 속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한글로 랩 가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수업 시간, 마리아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한글로 랩 가사 써도 돼요? 메데인의 아이들에게 랩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유일한 통로였죠. 레게톤과 힙합의 리듬에 맞춰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그게 이곳의 문화였습니다. 물론이지. 한글로 랩을 한다니 정말 멋진 생각이야. 아이들은 즉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리듬을 찾아갔죠. 내 이름은 마리아. 코무나의 딸이야. 총소리 대신 글소리로 세상을 바꿔 기억해. 기획자. 난 포기 안 해. 한글의 운율이 스페인어와는 다른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안이라는 17살 소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 디에고의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 그 한글 랩 좀 가르쳐줘.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왜 배우고 싶어? 솔직히 말할게. 여자들이 좋아해. 한글로 랩하는 거. 뜻밖의 이유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뭐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했죠. 후안은 의외로 재능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자신만의 랩을 만들기 시작했죠. 내 삶은 어둠 속, 하지만 빛을 찾아 한글이 준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가. 엄마 미안해. 이제 바뀔게. 총 대신 펜을 들고 미래를 쓸게. 그의 랩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다른 갱단 멤버들에게도 전해졌죠. 어느 날 저녁 골목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갱단 아이들이 모여서 한글 랩 배틀을 하고 있었어요. 야, 내 한글 랩이 더 쩔어. 아니야, 내가 더 잘해. 총 대신 마이크를, 이엽 대신 라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는 법입니다. 디에고가 직접 교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내 부하들을 꼬시고 있군. 꼬신 게 아니라 가르친 겁니다. 똑같은 거야. 그들이 약해지고 있어. 아니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디에고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후안이 끼어들었죠. 보스, 한번 들어보세요. 후안이 자신이 쓴 한글 랩을 들려줬습니다. 디에고를 향한 존경과 충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담긴 가사였죠. 디에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요. 이게 내가 쓴 거야? 네, 보스. 한글로 쓰면 더 솔직해져요. 스페인어로는 표현 못했던 것들이 나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표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글 랩이 화제라던데 방송에 출연시킬 수 있을까요? 마리아와 후안,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들의 한글 랩은 메데인 전체에 울려 퍼졌죠. 우리는 코무나의 아이들, 하지만 꿈이 있어. 한글로 쓰는 우리의 미래, 희망이 있어. 엄마들 울지 마. 우리가 바꿀게. 총소리 대신 글소리로 세상을 바꿀게.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른 빈민가에서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연락이 쇄도했죠.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라이벌 갱단이 이 변화를 좋아할 리 없었죠. 어느 날 밤, 후안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로스파이사스 갱단이 우리를 공격할 거래요. 로스파이사스는 디에고의 라이벌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디에고의 부하들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한글 따위 배우느라 정신 팔린 놈들, 이제 끝이야. 그들의 위협은 실제였습니다. 다음 날 교실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은 공포에 떨었고 부모들은 다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디에고였습니다. 내 구역에서 총질이라니, 누가 감히?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로스파이사스와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선언했죠. 한글 수업은 내가 보호한다. 건드리는 놈은 나랑 상대하는 거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한글 수업을 반대하던 디에고가 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디에고도 몰래 한글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느꼈던 거죠. 글을 안다는 것이 주는 힘을요. 디에고의 선언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로스파이사스의 보스 카밀로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디에고가 미쳤군. 한국인 따위를 보호하다니. 이제 코무나 트렛에는 우리가 접수한다. 전면전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죠. 그날 밤 디에고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아지트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부하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왜 절 도와주시는 겁니까? 디에고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안이 쓴 랩 가사를 봤어. 엄마 미안해라는 부분에서 뭔가 느꼈어. 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단 2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25살 갱단 보스의 숨겨진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10살 때 죽었어. 총격전에서. 그때부터 난 괴물이 됐지. 하지만 이 글자를 쓰면서 오랜만에 엄마를 생각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남자도 한때는 상처받은 아이였던 거죠. 한글을 더 배우고 싶어요. 제 물음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전쟁을 끝내야 해. 내 방식으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에고가 카밀로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랩 배틀로 승부를 보자. 진 쪽이 코무나 트레스에서 물러나는 거다. 터무니없는 제안 같았지만 이곳에서는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카밀로는 비웃으며 수락했죠. 좋아. 대신 너희는 그 이상한 한글 랩으로 하는 거다. 질게 뻔하군. 일주일 후 대결이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코무나 트레스의 중앙 광장. 심판은 주민들이었죠. 그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디에고의 부하들이 모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실은 갱단 멤버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진지하게 한글을 익혔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펜으로 하는 전쟁. 디에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학습 속도였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라 그런지 하루 10시간씩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특히 디에고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도 제대로 못 쓰던 그가 사흘 만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됐고
일주일 만에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죠. 나는 디에고다. 나는 보스다. 하지만 나도 배운다. 그가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대결 전날 밤, 우리는 모두 모여 연습했습니다. 마리아와 아이들, 후안과 갱단 멤버들, 그리고 디에고까지. 우리가 하는 건 단순한 랩 배틀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야. 디에고의 말에 모두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랩은 특별했습니다. 한글과 스페인어를 섞어서 코무나의 아픔과 희망을 담았죠. 우리는 코무나의 전사, 이제는 다른 전쟁총이 아닌 글로, 죽음이 아닌 삶으로 엄마들의 눈물 닦고 동생들에게 희망을 한글로 쓰는 새 역사. 우리가 주인공. 대결 당일,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양쪽 갱단은 무장한 채 대치하고 있었지만 무기 대신 마이크가 준비됐죠. 카밀로 쪽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랩은 폭력적이고 위협적이었어요. 관객들은 공포에 떨었죠. 그리고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디에고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디에고. 25세 보스하지만 오늘 고백해. 난 그를 몰랐어. 부끄러웠어. 창피했어. 그래서 더 독해졌어. 하지만 이제 알아. 진짜 힘이 뭔지 한글이 가르쳐줬어. 내 안에 진실을 엄마라는 두 글자에 눈물이 났어. 미안해, 엄마. 이제야 당신을 부를 수 있어. 이게 내 첫 번째 편지야. 천국에 있는 당신께.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디에고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어서 후안과 다른 멤버들이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있어. 한글로 시작된 기적. 총알 대신 글자로. 상처를 치유해 코무나의 아이들아. 희망을 가져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 우리가 증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와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미래야. 한글로 꿈을 써 언니. 오빠들이 만든 길을 따라가 폭력의 역사를 끝내고 새 장을 열어 코무나 트레세. 이제는 배움의 땅. 공연이 끝나자 광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카밀로의 얼굴은 패배를 인정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도 배우고 싶다. 카밀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쪽이 지는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싸움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 특공대가 광장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엎드려. 불법 집회다. 혼란 속에서 총성이 울렸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카를로스가 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카를로스가 두 번째로 쓰러진 그날 밤, 메데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디에고와 카밀로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고 두 갱단이 협력해서 경찰을 막았습니다. 카를로스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디에고와 카밀로가 나란히 앉아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게 고이고 이게 아야? 카밀로가 묻자 디에고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합치면 가가 돼. 적이었던 두 사람이 한글을 매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는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카를로스가 깨어나서 한 말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맞았어요. 뭐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요. 한글 교육에 대해서요. 16살 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콜롬비아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빈민가 소년, 한글로 쓴 유서를 남기고 총격당해. 갱단들이 한글 랩 배틀로 평화협정, 기적의 문자, 한글이 만든 변화, 여론이 들끓었고 교육부 장관이 직접 코무나 트레세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한글이 이런 변화를 만들다니. 장관은 즉시 공식 지원을 약속했죠. 그런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디에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저 제대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비밀로요. 그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학교는 가본 적 없고 10살부터 거리에서 살았죠. 글을 모른다는 게 늘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더 폭력적이 됐고요. 25살의 거친 남자가 아이처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보스들은 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힘으로 버텼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계약서도 못 읽고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해요. 부하들이 속여도 모르고 그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후안이 한글로 쓴 편지를 봤을 때 처음으로 글을 읽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 부하가 저보다 나은 사람이 됐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러웠어요. 그날부터 디에고와의 비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우리는 만났죠. 그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펜을 잡기도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 노, 덜, 리.
자음을 외우는 그의 모습은 진지했어요. 일주일 후 그가 처음으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배운다. 늦었지만 시작한다. 그가 쓴 문장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정말 신기해요. 동그라미랑 선으로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다니. 세종대왕이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세종대왕,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백성을 생각해서 문자를 만들다니.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디에고는 제법 긴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가 처음으로 읽은 책은 카를로스가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 한글을 배웠다.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제 나도 내 생각을 남길 수 있다. 총 대신 펜으로 싸울 수 있다. 디에고는 카를로스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느낀 걸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일기를 쓰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요. 디에고의 첫 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디에고다. 25살. 오늘까지 글을 몰랐다. 부끄럽지만 인정한다. 오늘부터 내 삶을 기록한다. 한글로. 그의 변화는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스가 공부하는 모습을 본 부하들은 더욱 열심히 배웠고, 이제 한글 수업은 그들의 일상이 됐죠. 어느 날, 디에고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뭘로요? 한글 전사들, 어때요? 놀라운 제안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디에고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문맹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글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리고 계속 배울 것이다. 부끄러운 건 모르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것이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숨어있던 문맹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배우고 싶다는 목소리가 코무나 트레세 전체에 퍼졌습니다. 디에고의 고백 이후 코무나 트레세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건 한글 그래피티 운동이었어요. 후안의 아이디어였죠. 선생님, 우리 동네 벽은 다 총알 자국이랑 갱마크로 가득해요. 한글로 희망의 메시지를 쓰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즉시 실행됐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코무나 입구의 큰 벽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 큼지막한 한글이 벽을 장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저게 뭐야? 한글이래. 한국 글자. 우리 애들이 배우는 거? 그래피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청년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어른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한글로 벽에 새겼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아들아, 공부해라. 엄마는 글을 몰라도 너는 배워라. 그녀는 글을 쓸 줄 몰랐지만 아들이 가르쳐준 한글로 메시지를 남긴 거였어요. 이 운동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샵 한글 그래피티, 샵 코무나 트레세 태그가 붙은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을 뜨겁게 달궜죠. 심지어 콜롬비아의 유명 래퍼 제이 발빈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게 진짜 혁명이네. 총이 아닌 글자로 하는 혁명. 그의 방문은 한글 교육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일은 경찰과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우리 경찰관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글이 이 지역의 공용어가 된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새 한글은 코무나 트레세의 제2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을 위한 특별 수업이 시작됐고, 놀랍게도 디에고가 조교로 나섰습니다. 자, 이게 고이야. 기억해. 총처럼 생겼지? 전직행단 보스가 경찰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 하지만 그것이 화해의 시작이었죠.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콜롬비아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코무나 트레세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합니다. 정부의 공식 지원이 시작된 거죠. 예산이 배정되고, 교재가 제작되고, 정식 교사들이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마리아가 어느 날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였죠. 선생님께 저는 이제 2개의 언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스페인어로는 현실을, 한글로는 꿈을 생각해요. 한글로 쓸 때는 더 솔직해져요. 더 자유로워져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준 건 글자가 아니라 미래예요. 마리아 드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죠. 코무나 트레세에 IT 교육센터를 세우고 싶습니다. 한글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겠습니다. 실제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디에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직을 합법적인 보안 회사로 전환했고, 한글을 할 줄 아는 청년들을 고용했어요. 우리는 이제 지역을 지키는 진짜 전사가 될 거야. 총이 아닌 법으로, 폭력이 아닌 정의로. 어느 날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글 축제였죠. 무대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쓴 시를 낭독했고 청년들은 한글 랩을 공연했습니다. 어른들은 한글 서예를 선보였고 심지어 한글 요리 대회도 열렸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디에고와 카밀로의 합동 공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이었어. 서로 죽이려 했어. 하지만 한글이 우리를 형제로 만들었어. 이제 우리의 전쟁은 무지와의 전쟁펜으로 쓰는 평화. 그게 우리의 선택.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됐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어둠도 있는 법입니다. 축제가 끝난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다른 지역의 카르텔이 코무나 트레세를 공격할 계획이라는 거였죠. 놈들이 우리를 약하다고 봐. 공부나 하는 겁쟁이들이라고. 위기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로 뭉쳤거든요. 우리가 지킨다.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를. 메데인 카르텔의 습격 소식이 전해진 그날 밤, 코무나 트레세는 전운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공포 대신 결의가, 도망 대신 단결이 있었죠. 디에고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서장, 교육감, 그리고 주민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장이 말했죠. 경찰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한글로 전 세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14살 소녀의 제안은 곧 실행됐습니다. 아이들은 한글과 영어로 메시지를 작성했고 SNS에 올렸죠. 도와주세요. 우리의 배움터를 지켜주세요. 샵세이브 코무나 트렛의 샵 한글이기죠. 놀랍게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무나 트렛의 한글 교육은 인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이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메데인 카르텔은 이런 국제적 관심을 무시했습니다. 디데이는 일요일 새벽으로 정해졌어요. 토요일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카를로스가 말했죠. 2번이나 총상을 입었던 그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지켜온 것들을 생각해봐. 그게 더 소중하지 않니? 그때 후안이 기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노래 부르자. 우리가 만든 한글 노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곧 합창이 시작됐어요. 배움의 빛이 어둠을 밝혀 한글의 힘이 우리를 지켜 두렵지 않아. 함께 있으니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노래 소리는 밤거리에 퍼졌고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디에고의 전화가 울렸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바꿨어. 지금 온다. 순간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들, 여자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모두가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우리가 지킨다. 그들이 든 건 총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이 적힌 플래카드였어요. 교육은 권리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라. 한글은 희망이다. 순식간에 수백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메데인 카르텔의 선봉대가 나타났지만 인간 방벽 앞에서 멈춰선 거예요. 비켜. 안 그러면 다 죽는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한글로 쓴 종이를 들고 있었죠. 내 손자가 쓴 거야.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어. 난 글을 몰라도 이건 알아. 내 손자가 배우는 곳을 파괴하게 놔둘 수 없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카르텔 멤버 중 한 명이 총을 내렸습니다. 저 할머니, 우리 할머니랑 닮았어. 그의 말에 다른 멤버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죠. 디에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이 아닌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걸 읽어봐. 한글로 쓴 우리의 이야기야.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코무나 트레세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폭력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배움의 길, 희망의 길입니다. 당신들도 알 겁니다. 이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미래를 잃었는지 우리는 바꾸고 있습니다. 한 글자씩, 한 걸음씩. 형제들이여,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펜을 들어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증명입니다. 디에고의 낭독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카르텔의 리더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당신이 디에고? 그래, 들었어. 당신이 변했다고. 믿지 않았는데.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글 플래카드를 든 주민들, 두려움 없는 눈빛들, 그리고 아이들의 노래 소리.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그때 카를로스가 앞으로 나왔어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고 나온 거였죠. 저를 보세요. 전 2번이나 총에 맞았어요. 하지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제 대학에 가려고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카를로스는 한글로 쓴 자신의 꿈을 보여줬습니다. 총알은 제 몸에 상처를 남겼지만 한글은 제 영혼에 희망을 심었어요. 카르텔 리더의 눈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우리 동생도 15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경찰이 아니라 구급차와 소방차, 그리고 방송국 차량들이었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생중계가 시작됐어요. 카르텔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는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올게. 하지만 다음엔 배우러. 그렇게 기적 같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다음날 아침, 코무나 트레세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해냈어. 한글이 우리를 지켰어.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적인 밤이 지나고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데인 카르텔의 리더 파블로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였고 손에는 총이 아닌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약속대로 왔어. 배우러. 모두가 놀랐지만 디에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해. 형제. 그날부터 코무나 트레세의 한글 교실에는 특별한 학생이 추가됐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중 하나였던 파블로가 덜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긴장했고 파블로 자신도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제가 처음 쓴 한글이에요. 엉망이죠? 그녀의 순수한 미소에 파블로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나도 이름을 쓰고 싶어. 28살의 거친 남자가 처음으로 연필을 제대로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파블로의 변화는 극적이었어요. 그가 한글을 배운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보스가 하면 우리도 해야죠. 어느새 한글 교실은 전직 갱단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학습 속도였어요. 생존을 위해 단련된 집중력이 공부에도 발휘된 거죠. 한 달 후, 파블로가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이는 그의 어머니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편지를 써요. 그동안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바뀌려고 해요. 한글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어요. 아들이 편지를 쓰면서 그는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하는 진짜 사과였으니까요. 이런 변화는 콜롬비아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는 즉시 대책 회의를 열었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육으로 카르텔을 변화시키다니? 교육부 장관이 직접 코무나 트레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전직 갱단원들이 한글로 시를 쓰는 모습이었어요. 평화를 꿈꾸며 총을 놓고 펜을 들었네. 한글이 준 선물 새로운 나를 만났네. 장관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발표했죠. 코무나 트레세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취약 지역에 한글 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디에고와 파블로가 함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들이 꺼낸 건 한글로 쓴 문서였습니다. 코무나 트레세 평화협정. 우리 아래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하나, 모든 폭력을 중단한다. 둘,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셋,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지킨다. 넷, 한글을 우리의 공용 문자로 인정한다. 다섯,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인정한다. 2023년 7월 20일 디에고, 파블로, 카밀로. 문서에는 수십 명의 전현직 갱단 리더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글로요. 이건 정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청 광장에서 공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때 적이었던 사람들이 한글로 평화를 약속했죠. 콜롬비아 대통령이 직접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콜롬비아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총이 아닌 펜으로, 폭력이 아닌 교육으로 평화를 이룬 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라는 기적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한글평화재단을 설립합니다. 전직 갱단원들이 교사가 되어 콜롬비아 전역에 한글과 평화를 전파할 것입니다. 디에고가 재단의 첫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파블로가 교육위원장이 됐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1000개의 한글 교실이었어요. 콜롬비아 전역에 1000개의 한글 교실을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무대에 올랐어요. 이제 완전히 회복한 그는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 2번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총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쓴 한글 에세이를 낭독했습니다. 펜은 총보다 강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떻게 글자가 총알을 막을 수 있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글자는 총알을 막지 않는다. 글자는 총을 들 이유를 없애준다.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를 줬다. 생각하는 힘, 표현하는 힘, 소통하는 힘.
이 힘은 그 어떤 총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총은 생명을 빼앗지만 글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다. 낭독이 끝나자 광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코무나 트레세의 기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어요. 유엔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졌고 유네스코는 한글을 평화 문자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종평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한글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받은 편지였죠. 발신인은 디에고의 어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처음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한글로요. 엄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화협정 서명 이후 6개월, 코무나 트레세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총알 자국으로 가득했던 벽들은 이제 한글 벽화로 장식했고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한글 노래를 부르며 뛰놀았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글 선생님들의 탄생이었습니다. 디에고는 이제 정식 한글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파블로는 한글 교육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어요. 전직 갱단원 50명이 한글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죠. 우리가 바로 콜롬비아의 세종대왕들이야. 후안이 농담처럼 한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세종대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선조께서 한글을 만드신 뜻이 여기서 이뤄지고 있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훈민정음 헤레본의 복사본이었죠.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디에고가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뜻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충분히 전달됐어요. 백성을 위한 문자,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가르쳐야 해.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 교육은 이제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교육이었고 평화의 교육이었으며 인간 존엄성의 교육이었죠. 마리아는 이제 15이 됐고 한글 교육 봉사단의 단장이 됐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청소년들은 콜롬비아 전역을 돌며 한글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받은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죠. 그녀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약속대로 의대에 합격했어요. 입학 면접에서 그는 한글로 쓴 에세이를 제출했죠. 총상을 2번 입고도 살아남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은 면접관들을 울렸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고 싶습니다. 한글이 제 마음을 치료했듯이요.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글 교육을 시작하고 싶다는 요청이 온 거죠. 코무나 트레세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디에고와 파블로가 직접 강사로 파견됐습니다. 전직 갱단 보스들이 이제는 평화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멕시코 시티의 위험한 테피토 지역에서 디에고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총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폭력으로 살았죠. 하지만 한글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글 평화 봉사단을 정식으로 창설했고 1년에 1000명의 한글 교사를 중남미에 파견하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처음 코무나 트레세에 도착했던 그 교실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 그곳은 한글 평화 박물관이 되어 있었죠. 벽에는 카를로스가 처음 쓴 한글 유서가 액자에 담겨 있었고 디에고가 처음 쓴 엄마라는 글자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방명록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희망을 받습니다. 일본 교육부 장관 교육의 힘을 믿게 됐습니다. 미국 평화봉사단 우리나라에도 한글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케냐 대통령 가장 감동적인 건 현지 주민들의 메시지였어요. 내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됐어요. 한글 덕분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10년 만에 총소리가 사라졌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두 번째 언어가 아니라 첫 번째 희망이었어요. 박물관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꿈을 쓰는 방이었죠.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의 꿈을 적어 걸어놓는 곳이었어요.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한국에 가서 공부할 거야. 나는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만들 거야. 그 수많은 꿈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년 후 2024년 가을 코무나 트레세 대학이 개교했습니다. 콜롬비아 최초의 한글 특성화 대학이었죠. 개교식에는 콜롬비아 대통령, 한국 대통령,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첫 입학생은 300명, 그중 절반이 전직 갱단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었어요. 디에고는 이제 대학의 부총장이 됐고 파블로는 한글학과 학과장이 됐습니다. 믿기 어렵죠?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죽이려 했던 사이였어요. 개교 연설에서 디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의 공장입니다. 한글로
미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대학에는 특별한 학과들이 있었어요. 한글 평화학과 갈등 해결을 한글 교육으로 접근, 한글 창업학과 한글 콘텐츠로 비즈니스 창출, 한글 예술학과 한글 캘리그라피와 디자인, 한글 의료 통역학과 의료 현장에서의 한글 활용.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나의 이야기 쓰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과거를 한글로 기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수업이었죠. 어느 날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카를로스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코무나 트레세의 첫 번째 한글 병원을 개원한다는 거였죠. 한글이 제 생명을 구했듯이 저도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병원 이름은 세종 메디컬 센터. 모든 의료 기록을 한글과 스페인어로 병기하는 첫 병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코무나 트레세의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거죠. 한글을 구사하는 인재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미래입니다. 일자리가 생기자 지역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한때 마약 거래로 돈을 벌던 청년들이 이제는 한글 교사로, 통역사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한국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가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전 꼭 돌아올 거예요.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나눠주려고요. 유엔은 코무나 트레세를 교육혁신 모델 도시로 선정했고 매년 1000명의 교육자들이 연수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북한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남미에서 일어난 한글의 기적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남북한이 한글을 통해 하나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이제 한글 벨트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한국, 북한,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로 이어지는 한글 교육 네트워크였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코무나 트레세의 언덕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네온사인 대신 한글 간판이 빛나고 총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디에고가 옆에 왔습니다. 선생님, 가끔 꿈 같아요. 이 모든 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싶어서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죠.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네요. 마법 같은 거였어요. 아니에요. 마법은 한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한글은 그걸 꺼내는 열쇠였을 뿐이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무나 트레세의 미래는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 같았어요. 2025년 봄, 놀라운 재해가 있었습니다. 코무나 트레세 대학 졸업식장. 수백 명의 졸업생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나요? 목발 없이 당당히 서 있는 그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카를로스였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다니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글 덕분이고요. 카를로스는 이제 의사가 됐을 뿐 아니라 한글 의료 통역 전문가가 됐습니다. 제가 쓴 그 유서 기억하시죠? 이제는 다른 걸 쓰고 있어요. 그가 보여준 건 두꺼운 노트였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의학 노트였죠. 희망의 처방전이에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치료하는. 졸업식에서 카를로스는 졸업생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2번 총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한글이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저는 의사로서, 한글 교육자로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나누는 사람에서 생명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의 연설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졸업식 후 카를로스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곳은 작은 클리닉이었습니다. 희망의 병원이라는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죠. 제가 만든 거예요. 무료 진료소예요.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 한글로 쓴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카를로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한글로 병을 설명해 주셔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카를로스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제가 받는 편지들이에요. 유서가 아닌 감사 편지요. 그는 한 어린이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 좋아요. 선생님, 아이가 한글로 쓴 그림일기를 보여줬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카를로스가 그려져 있었죠. 나도 커서 카를로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요. 며칠 후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카를로스 박사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의 한글 의료 소통법을 배우고 싶어서요. 콜롬비아의 빈민가 소년이 이제는 한국의 의술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카를로스는 한국 방문을 앞두고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께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총에 맞아 피를 흘리던 저에게 선생님은 한글을 가르쳐 주셨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첫 글자가 될 줄은. 이제 저는 한국에 갑니다. 한글의 나라에 가서 제가 배운 것을 나누려고요. 이상하죠? 콜롬비아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의 힘을 가르치러 간다니. 하지만 이게 진짜 교육 아닐까요?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것.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준 건 한글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차례요. 펜은 정말 총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증오보다 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원한 제자 카를로스 드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코무나 트레세에서는 카를로스를 위한 환송회가 열렸어요. 디에고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카를로스를 위하여 총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제는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모두가 한글로 축하해요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025년 기적이 시작된 지 2년 후 저는 다시 콜롬비아 메데인을 찾았습니다. UN 교육혁신 서밋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였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글 간판이 스페인어 간판만큼이나 많았고 거리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택시 기사가 한글로 인사했습니다. 한글 하시네요? 당연하죠. 여기서 한글 못하면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요. 코무나 트레세는 이제 교육특구로 완전히 변모해 있었습니다. 한때 총알이 날아다니던 거리는 이제 학생들로 가득했고 갱단의 아지트였던 건물들은 도서관과 연구소가 됐죠. 가장 놀라운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범죄율 95% 감소, 문맹률 98% 감소, 대학 진학률 1300% 증가, 청년 취업률 800% 증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이 변화는 기적이었습니다. 서밋 회장에서 저는 옛 제자들을 만났어요. 마리아는 이제 UN 교육특별대사가 됐고 카를로스는 세계보건기구의 언어 소통 전문가가 됐습니다. 디에고는 콜롬비아 교육부 차관이 됐고 파블로는 한글평화대학의 총장이 됐죠.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마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의 힘을 믿으십니까? 2년 전 총알이 난무하던 곳에서 한글이 희망의 씨앗이 됐습니다. 문자 하나가 수천 명의 삶을 바꿨고 도시를 바꿨고 나라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한글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증명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 때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전 세계에서 온 교육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발표된 UN 메데인 선언은 역사적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문자를 배울 권리가 있다. 한글의 성공은 접근 가능한 문자 교육이 평화와 발전의 기초임을 증명했다. 우리는 전 세계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 모델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고 평화의 도구였으며 인류의 증거였죠. 서밋이 끝난 후 저는 처음 수업을 했던 그 교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한글 평화 기념관이 됐고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한글과 여러 언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됐다. 총알 대신 글자를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전시실에는 카를로스의 첫 유서부터 디에고의 첫 한글, 마리아의 첫 편지까지 모든 것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희망의 벽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로 가득했죠. 한글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시리아 난민, 이제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아프리카 소년, 한글로 평화를 배웠어요. 전직 테러리스트. 마지막 전시실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왕이 만든 문자가 600년 후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었다. 기념관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메데인의 하늘은 맑았고 어디선가 아이들이 한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고 희망에는 국경이 없네. 한글이 준 선물로 우리는 하나가 됐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한글이 만든 이 기적은 계속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펜을 들고 자신의 미래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세종대왕이 꿈꾼 세상이 이곳 콜롬비아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일어난 한글의 기적,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총알이 난무하던 빈민가에서 한글이 어떻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는지, 전직 갱단원들이 어떻게 한글 선생님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 도시가 어떻게 완전히 변화했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한글이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600년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교육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글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식품은 불경기가 없어요. 오히려 없어서 못 팝니다. 기업 가치 1135조 원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간부의 충격적인 고백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아이폰이 아닙니다. 한국발 식품 열풍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무역 전쟁의 시대에 오히려 성장하는 한국 식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7년째 음식 블로그 테이스트 앤 테일즈를 운영하는 제이미 콜린스입니다. 제 인생은 항상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모험이었죠. 레스토랑 리뷰부터 홈쿠킹 팁까지 모든 트렌디한 음식을 다뤄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예전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보카도 토스트 레시피예요. 이번엔 어떤 비싼 레스토랑이죠? 댓글란에는 이런 냉소적인 반응들이 늘어갔고 방문자 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역시 더 이상 제 콘텐츠에 열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퀸즈에 사는 한국인 친구 수진의 집들이에 초대받았어요. 화려한 한식 파티 끝에 그녀가 별 생각 없이 내놓은 것 바로 냉동실에서 꺼내찐 만두였습니다. 어머, 이거 직접 만든 거야?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저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죠.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한국 냉동 만두야. 바쁠 때 항상 냉동실에 쟁여놓지. 그 순간 제 미식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맛본 어떤 레스토랑의 만두보다 심지어 차이나타운의 유명한 딤섬 가게보다도 맛있었거든요. 입안에서 터지는 육즙, 쫄깃한 피의 식감, 완벽하게 조화된 향신료의 향. 이게 정말 냉동식품이라고요? 이건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냉동만두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그 작은 만두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여전히 그 맛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문 음식 블로거로서 7년간 수백 가지 요리를 리뷰해왔지만 냉동식품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은 적은 없었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그 만두 어디서 살 수 있어? 수진의 답장은 빨랐어요. 플러싱 H마트나 푸드갤러리에서 살 수 있어. 비비고 CJ 풀무원 브랜드가 좋아. 나중에 같이 가볼래? 그렇게 주말 우리는 퀸즈의 한인마트를 방문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 들어서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웠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다양한 종류의 냉동만두로 가득했거든요. 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니. 수진은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만두가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이야. 집에서 직접 만들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냉동만두를 먹어. 하지만 아무 냉동만두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는 브랜드를 골라서 먹지. 카트에 여러 브랜드의 만두를 담으며 수진은 각 만두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만두, 고기만두, 새우만두, 갈비만두, 심지어 치즈가 들어간 만두까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만두를 어떻게 먹는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방법이 정말 다양해. 찌거나, 굽거나, 국물에 넣거나, 심지어 라면에 넣어 먹기도 해. 집에 가서 몇 가지 방법으로 해 먹어봐. 집으로 돌아와 냉동실을 가득 채운 만두들을 보며 설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탐험을 앞둔 모험가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매일 다른 방식으로 만두를 요리하며 맛을 비교했습니다. 찐 만두의 쫄깃함, 군만두의 바삭한 식감, 만둣국의 담백함.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맛있었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냉동 상태에서 이런 퀄리티가 어떻게 가능한지였어요. 블로그에 미국인이 발견한 놀라운 한국의 비밀 냉동만두라는 제목으로 첫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솔하게 제 경험과 놀라움을 담았어요. 이건 단순한 냉동식품이 아니에요. 한국 가정의 일상적 식탁을 지키는 맛의 비밀병기입니다. 레스토랑의 고급 딤섬보다 더 만족스러운 이 맛, 도대체 비밀이 뭘까요? 예상치 않게 이 포스트는 제 블로그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진짜요? 냉동만두가 그렇게 맛있다고요? 어떤 브랜드가 제일 좋나요? 저도 한국 친구 집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냉동식품을 이렇게 추천하다니. 제이미가 돈 받고 쓴 글 아닌가요? 마지막 댓글처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흥미로워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평소에는 제 블로그에 거의 등장하지 않던 한국계 미국인들의 열렬한 반응이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이걸 알아줬네요. 우리 집 냉동실의 필수품입니다. 한국 만두의 매력에 빠진 것을 환영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나 미식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유명 요리사 마이클 폰테인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푸드 블로거들은 냉동식품까지 찬양하는군요. 진짜 음식과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식품의 차이를 모르는 건가요? 이 비판이 오히려 제 호기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을까? 어떻게 이 맛을 냉동 상태로 보존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직접 그 원천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 냉동만두의 비밀을 직접 파헤쳐 보기로 한 거죠. 블로그에 만두의 비밀을 찾아서 한국 여행 프로젝트라는 포스트를 올렸고 놀랍게도 독자들의 후원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값부터 비행기 티켓 기부까지 사람들은 이 미스터리가 풀리길 원했어요. 그 응원에 힘입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처음 느낀 건 이 도시가 음식에 얼마나 진심인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만두 탐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전 더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추천으로 뉴욕 전역의 한인마트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맨해튼의 K타운부터 퀸즈의 플러싱, 브루클린의 작은 한인마트까지 이 브랜드의 갈비만두는 고기가 정말 풍부해요. 그리고 이 김치만두는 매콤한 맛이 일품이죠. 플러싱 한인마트의 한국인 직원 미나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만두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냉동만두에 이렇게 진심인 이유가 뭔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응. 우리에게 만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에요. 설날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들이 모여 직접 만들죠. 하지만 현대 생활이 바빠지면서 직접 만들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 맛과 추억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대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연결고리였어요. 그날 저녁 5개 브랜드의 냉동만두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며 각 만두의 맛, 식감, 향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 만두의 피는 정말 특별해요. 얇지만 쫄깃하고 속은 즙이 가득해요. 어떻게 냉동 과정에서 이 식감이 유지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해요. 라이브 중 시청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인기 브랜드와 저 전통 브랜드의 차이점이 뭔가요? 만두소에 무슨 재료가 들어가나요? 한국에서는 어떤 소스와 함께 먹나요? 모든 질문에 답하려 노력했지만 제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시청자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유명한 식품 기업은 한국에서 가장 큰 식품 기업 중 하나예요. 그들의 연구개발 센터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다른 시청자가 곧바로 이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전통 만두 장인들과 협업해서 맛을 개발한다고 들었어요. 신기술로 그 맛을 그대로 냉동 상태로 보존하는 거죠. 이 정보는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국의 대표적인 만두 브랜드 미국 지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희 블로그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국 본사 방문과 인터뷰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콜린스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본사와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만두 생산 공정과 개발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와 협업 중인 전통 만두 장인과의 만남도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맛 리뷰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될 것 같았어요. 블로그에 새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한국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냉동만두의 비밀을 찾아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만두 제조의 모든 과정,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순간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방문자 수의 5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맛있는 냉동식품의 비밀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냉동식품과 품질을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여겨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냉동만두는 이 편견에 도전합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리뷰가 아니라 어떻게 전통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는지에 대한 탐구입니다.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명 셰프 그룹의 SNS 페이지에는 이제 패스트푸드도 고급 요리로 포장하는 시대가 왔군요. 라는 비꼬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런 비판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면 알게 될 거야. 이 맛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수첩에 첫 질문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 된 전통 요리가 21세기 냉동기술과 만나 이런 맛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이 여정이 단순한 맛집 탐방이 아닌 저의 블로거 인생을 바꿀 모험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 공항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뭔가 익숙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행기에서 나온 승객들 사이로 서 있던 한 남성이 손에 든 팻말에는
제이미 콜린스 만두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린스 씨, 저는 한국 대표 식품기업의 국제홍보팀 박준호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한국 방문 일정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박준호는 영어가 유창했고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에요.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가 안녕하세요만큼 흔할 정도죠. 호텔 체크인 후 박준호는 내일의 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전엔 식품연구소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전통 만두 장인 김만석 선생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은 양평의 만두 생산 공장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첫날 저녁은 간단한 환영 저녁 식사로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그 유명 식품회사의 식품개발부 이사 김민준 박사와 마케팅 책임자 등 여러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만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저희의 오랜 꿈이었어요. 식사 중 김 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도 냉동만두는 그저 그런 음식이었어요. 맛있지만 집에서 직접 만든 것보다는 한참 못하다고 여겨졌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손맛을 냉동식품에 담을 수 있을까? 그의 말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수작업의 맛을 공장에서 만들어낸다는 건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추구하지 않았어요.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첫날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연구소로 향했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의 연구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음식이라는 영문 슬로건이 눈에 띄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150명 이상의 식품 전문가들이 매일 새로운 맛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 박지영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중 20명이 오직 만두만 연구하고 있죠. 연구소 투어는 감각평가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테스터들이 매일 새로운 맛과 식감을 평가한다고 해요. 우리 테스터들은 최소 3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미세한 맛의 차이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전통맛 연구실이었어요. 이곳에서 가장 놀란 건 최첨단 장비 옆에 전통 한국 부엌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통 방식으로 만두를 만들고 그 맛을 디지털화합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전통 만두의 맛, 식감, 향을 데이터로 변환해 분석하죠. 데이터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만두소를 손으로 치대는 강도와 시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변화까지 모두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을 설계하죠. 다음 방으로 이동하자 냉동기술 실험실이라는 표지가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한 급속 개별 냉동 시스템입니다.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냉동은 만두 내부의 수분이 얼면서 결정을 형성해 식감을 망가뜨려요. 하지만 이 기술은 초고속으로 냉동의 수분 결정이 미세하게 형성되어 해동 후에도 원래의 식감을 유지합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동식품이 아니라 과학과 전통이 만난 결정체였어요.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다양한 시제품 만두를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맛의 만두들이었어요. 이건 내년에 출시될 트러플 소고기 만두예요. 서양의 재료와 한국의 기술이 만난 퓨전 제품이죠.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식사 중 김민준 박사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 냉동식품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편견을 깰 수 있을까요?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맛이죠. 사람들이 한번 맛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또한 우리는 투명성을 중요시해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두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소도 방문객에게 개방하고 있어요. 오후 일정으로 강남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전통 만두 장인 김만석 선생님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차 안에서 박준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3대째 만두를 만들어 온 장인이세요.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만두를 빚으시죠. 대기업과 협업하기 전에는 이런 대기업을 매우 경계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되셨습니다. 김만석 선생님의 공방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순간 한국 냉동만두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만석 선생님의 공방은 현대적인 서울 도심에서 벗어나 오래된 한옥 전통 한국 가옥 단지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대문을
진아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만석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생기 넘쳤고 손은 힘이 있어 보였어요. 김 선생님의 작업실은 정갈했습니다. 나무 도마 위에는 방금 밀어놓은 듯한 얇은 만두피가 있었고 옆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60년 넘게 만들어온 전통 만두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음식이지요. 김 선생님은 만두의 역사부터 들려주셨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만두 문화, 궁중에서 만들던 특별한 의례용 만두, 그리고 서민들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빚던 만두까지. 그의 이야기는 마치 역사책을 읽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만두의 비결은 3가지입니다. 김 선생님이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첫째, 신선한 재료. 둘째, 적절한 비율.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의 감각입니다. 만두소를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고기를 다지는 방향, 야채를 썰 때의 두께, 양념을 넣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너무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김 선생님이 만두소를 치대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치대면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특별한 맛이 납니다. 기계로는 절대 낼 수 없는 맛이죠. 감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대기업과 협업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김 선생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했지요. 공장에서 어떻게 진짜 만두 맛을 낼 수 있나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형 식품회사 연구팀이 특별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내 레시피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진짜 전통 만두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이 작은 공방에서 저와 함께 만두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두피를 밀 때 힘의 강도, 만두소를 치댈 때의 시간과 방향, 심지어 제가 숨을 쉬는 리듬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맛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감을 과학으로 해석하려 했던 겁니다. 만두를 빚는 과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김 선생님의 손가락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정확하고 리드미컬했어요. 같은 동작을 따라하려 했지만 제 만두는 모양도 엉망이고 속이 삐져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만두는 1만 개를 빚어야 제 모양이 나옵니다.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만두를 쪄낸 후 우리는 함께 시식했습니다.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 쫄깃한 만두피와 육즙이 가득한 속에 조화는 완벽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만두입니다. 김 선생님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기업의 냉동만두는 이 맛과 얼마나 가까운가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그 회사 연구팀은 만두의 본질, 즉 피의 쫄깃함, 속의 즙, 재료 간의 조화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을 현대 기술로 구현해냈죠.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요. 내일 공장에 가시면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전통의 왜를 이해하고 현대 기술에 어떻게로 구현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 블로그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장인의 손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우리가 편견으로 바라보던 냉동식품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 다른 음식에도 적용되면 어떨까요? 전통과 기술의 융합이 식품 산업의 미래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마케팅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공장에서 만든 건 공장에서 만든 거죠. 이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공장을 방문하면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겠지. 다음날 아침, 서울 외곽의 양평에 위치한 만두 생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공장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마치 첨단 연구소 같았습니다. 저희 공장은 HACCP와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공장 관리자 이지원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만의 특별한 생산 공정입니다. 공장 투어는 원재료 입고 지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가 철저한 검수를 거쳐 들어오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국내산 재료를 최대한 사용합니다. 특히 핵심 재료는 계약 농가에서만 공급받죠. 이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디지털 장인 시스템이라 불리는 특별한 기계였습니다. 이건 김만석 선생님의 손동작을 3D 스캔해서
디지털화한 시스템입니다. 이 관리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만두소를 치대는 방향, 강도, 속도가 모두 김 선생님의 동작과 일치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어요. 기계가 작동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만두소를 치대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저희의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 에어 포켓 시스템입니다. 이 관리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만두피에 미세한 공기 주머니를 형성해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죠. 또한 급속 개별 냉동 시스템으로 만두가 갓 빚어낸 상태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공장 견학을 마친 후 최신 설비를 갖춘 시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본 모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냉동만두를 직접 맛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생산된 만두입니다. 이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6개월 전에 생산된 같은 제품이에요. 두 가지를 비교해보세요. 놀랍게도 두 만두의 맛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6개월 된 냉동만두가 이렇게 신선한 맛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비결이 뭔가요?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과학과 전통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옆에 있던 김민준 박사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왜 전통 만두가 맛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 기술로 재현했습니다. 단순히 맛을 복제한 게 아니라 맛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구현한 거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회사 냉동만두의 비밀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었어요.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창의성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블로그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식품 리뷰가 아닌 문화와 기술의 아름다운 만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떠올랐어요. 만두의 비밀 냉동실에서 발견한 기적, 한국 전통과 현대 기술의 완벽한 조화. 이제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차례였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노트북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온통 만두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택시를 타고 브루클린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뉴욕의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은 아직 서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출발 전에 사두었던 한국 만두 몇 봉지가 냉동실에 있었죠. 이제 그 만두는 단순한 냉동식품이 아니라 장인의 혼과 첨단 기술이 담긴 문화적 산물로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 수시간의 영상, 그리고 빼곡히 메모한 노트들을 펼쳐놓았어요. 이 모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음식 리뷰로는 부족해. 이건 더 큰 이야기야. 그렇게 3일 동안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글은 총 5부작 시리즈로 구성했어요. 1부 우연한 만남 뉴욕 아파트에서 시작된 만두 여정, 2부 장인의 손길 3대째 이어지는 만두 비법, 3부 과학과 전통의 만남 연구소의 비밀, 4부 냉동의 마법 어떻게 그 맛을 보존하는가, 5부 미래의 음식 전통과 기술의 조화가 가져올 변화. 유튜브 영상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김만석 선생님이 만두를 빚는 장면, 연구소에서 맛을 분석하는 과정, 공장의 첨단 설비들, 이 모든 영상에는 한 가지 메시지를 담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한 가지씩 한국 만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만두피의 미세 구조를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 김 선생님의 주름진 손 클로즈업, 연구원들이 맛을 테스트하는 진지한 표정들, 각 사진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마침내 모든 콘텐츠가 준비되었고 첫 번째 블로그 포스트와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첫날에만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평소의 10배, 유튜브 조회수는 5만을 넘었어요. 댓글은 쏟아졌습니다. 와, 이런 스토리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냉동식품에 대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만두를 사고 싶어졌어요. 이런 게 진짜 푸드 저널리즘이죠. 음식 뒤에 숨겨진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만두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한국 음식 문화를 소중히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음식이 단순한 K푸드 트렌드가 아닌 깊은 문화로 소개되어 기쁩니다. 놀랍게도 몇몇 유명 요리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음식 칼럼니스트 샘 시프터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어요. 제이미 콜린스의 한국 만두 시리즈는 우리가 진짜 음식에 대해 가진 편견에 도전한다. 전통과 혁신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유명 셰프 마이클 폰테이는 이전에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공장에서 만든 냉동식품은 장인이 직접 만든 음식을 대체할 수 없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범주의 음식이다. 이런 비판에 솔직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블로그에 추가 포스트를 올렸어요. 저는 냉동만두가 전통 만두를 대체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둘은 분명 다르죠.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반드시 한쪽이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 식품 기업이 한 일은 전통의 본질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가 아닌 확장이자 진화입니다. 이 포스트 역시 많은 공감을 얻었고 저희 콘텐츠는 더 넓은 독자층에게 퍼져나갔습니다. CNN 푸드 섹션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팟캐스트 초대도 여러 개 받았어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홀푸드와 트레이더 조의 바이어들이 저희 콘텐츠를 보고 한국 만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냉동만두를 더 많은 매장에 입점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쓴 이야기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포스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여행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전통과 혁신, 장인정신과 기술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의 만두 이야기는 이들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혁신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미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지혜가 냉동실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포스트를 올리고 난 뒤 창밖에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음식 탐험을 넘어 제 자신에 대한 발견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맛 평론가가 아니라 음식에 담긴 문화와 혁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냉동실에서 발견한 작은 반달 모양의 만두였죠. 다음날 아침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콘텐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국 전통 음식의 다른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더불어 미국 내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함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어요. 협업이 제 콘텐츠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건부로 수락했습니다. 제 콘텐츠에 대한 완전한 편집권을 유지하고 솔직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다음 탐험의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김치의 현대적 변신, 수천 년 된 발효 식품이 어떻게 현대 건강식품으로 재탄생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겠죠. 한국 만두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던 일부 독자들이 의심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이미가 변했어. 이제 그냥 기업 홍보대사 같아. 이렇게 한 제품만 계속 띄우는 건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좋아서 쓰는 건지 돈을 받아서 쓰는 건지 구분이 안 되네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제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한국 취재 여행 비용만 지원받았을 뿐인데 마치 제가 모든 콘텐츠에 대해 대가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가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Retro Claude can make mistakes. Please double check responses.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뉴욕의 유명 셰프 그룹 오센틱 테이블이 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한 일이었어요. 요즘 소위 푸드 블로거들은 진정성이 없다. 냉동식품을 마치 고급 요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대기업의 돈을 받아 홍보에 나서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이 비판은 푸드 저널 테이스트 오브 뉴욕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하지만 곧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속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결국 솔직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진정성에 관하여 푸드 블로거로서의 성찰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최근 제 콘텐츠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그 열정이 글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면 그건 제 부족함입니다. 저는 식품회사로부터 한국 취재 여행 비용을 지원받았지만 그 외에 어떤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견은 제 솔직한 생각이며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한 지시나 검열은 없었습니다. 다만 냉동식품과 전통 음식을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둘은 분명 다르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전통의 본질이 현대 기술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의 흥미로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항상 소중합니다.
이 글을 올린 후 다양한 반응이 왔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제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 친구이자 동료 블로거인 소피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이미, 내가 쓴 글 읽었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고마워. 소피, 하지만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워. 내가 이 만두 이야기에 너무 빠져든 건 아닐까?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는 내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너는 다른 관점을 발견한 거지. 푸드 블로거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모든 음식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려는 거야. 진짜 음식이 뭔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지. 하지만 음식 문화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 소피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제가 전달하려던 메시지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냉동만두가 전통만두보다 좋다 혹은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음식 문화가 진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다음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전통 방식만을 고수하는 만두 장인도 인터뷰하고 냉동식품 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다루는 후속 시리즈를 기획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논쟁이 제게 더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음식의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한 만두 이야기를 넘어 제 커리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었어요. 비평 속에서도 저는 이 질문을 안고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더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 음식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답을 너무 쉽게 찾으려 하지 말자.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식품회사의 공식 초청이 아닌 독립적인 취재 여행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여전히 연구소와 공장 방문을 환영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일정의 절반을 다른 만두 제조사와 독립 만두 장인들을 만나는데 할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방문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대량 생산과 장인 정신은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꿈 산업에서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첫 일정은 서울 북촌에 위치한 작은 만두 가게 할매만두였습니다. 80대의 김순자 할머니가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만두를 빚고 계신 곳이었어요. 그녀는 어떤 대기업과도 협업한 적이 없고 냉동만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가게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분주히 만두를 빚고 계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만두를 만드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할머니, 만두를 배우러 미국에서 왔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인사드렸어요. 김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먼 데서 왔네. 앉아. 앉아. 만두 먹어봐. 김 할머니의 만두는 간소했지만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담백한 돼지고기와 신선한 야채, 그리고 무엇보다 쫄깃한 만두피의 식감이 놀라웠어요. 할머니, 비법이 뭐예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비법. 그런 거 없어. 그냥 정성이지. 40년 동안 매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냉동만두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어요. 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 손녀도 냉동만두 자주 먹는데 요즘 것들은 맛있대. 물론 내 만두랑은 다르지. 하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통 대 현대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은 완전히 다른 곳을 방문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식품 기업이었어요. 이 회사는 자연과 건강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이전에 방문했던 기업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천연 재료만 사용하고 화학 첨가물은 최소화합니다. 이 회사 연구소의 박정현 박사가 설명했어요. 다른 기업이 맛과 식감에 중점을 둔다면 저희는 건강과 자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물론 이 회사도 첨단 기술을 사용했지만 그 목적과 철학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같은 냉동만두라도 기업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세 번째 날에는 한국 음식 문화 연구가인 이지연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정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대 기술로 재해석되는가입니다. 이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인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매개체예요.
냉동만두가 성공한 이유는 그 정성의 가치를 현대적 방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이죠. 이 교수의 말은 제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 기업이 단순히 맛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에 내재된 정성이라는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관점이었어요. 네 번째 날, 다시 첫 번째 기업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질문들을 준비해 갔어요.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대량 생산과 품질 유지 사이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나요? 실패한 시도들도 있었나요? 김민준 박사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죠. 특히 초기에는 만두피의 쫄깃함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특수 반죽 기술과 냉동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그는 흥미로운 뒤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김만석 선생님처럼 전통 장인들과 협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보이셨죠. 기계로 어떻게 내 만두 맛을 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의 작업실로 직접 찾아가 한 달, 두 달씩 배우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혁신의 이면에 있는 갈등과 화해의 과정,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실제 현장의 역동성이었어요. 연구소에서 나오며 이 기업의 신제품 개발팀 이영주 팀장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콜린스 씨, 사실 저희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통의 가치를 잊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의지예요.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의 본질입니다. 다섯 번째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방문 때 만났던 김만석 선생님의 아들, 김지훈 씨를 만난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달리 대기업에서 식품 마케팅을 담당하다가 최근에 독립해 자신만의 만두 브랜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제 방식으로 만두를 재해석하고 싶어요. 김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냉동만두와 장인의 만두, 둘 다 각자의 가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만의 철학과 정직함 아닐까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 날, 한국을 떠나기 전 명동의 작은 만두 가게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한 가족을 만났어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10대 딸이 함께 만두를 먹고 있었죠. 실례지만 여러분에게 만두는 어떤 의미인가요? 통역사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어릴 적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만두를 빚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가끔 시간을 내어 딸에게 만두 빚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했고, 딸은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냉동만두를 나눠 먹으며 고향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세대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만두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함께 나누는 음식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문화적 매개체였어요. 그리고 그 연결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든 현대적인 방식으로든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번 여행에서 얻은 모든 통찰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만두가 더 맛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음식이 어떻게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리즈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만두를 넘어서 음식에서 발견하는 문화의 대화.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음식 리뷰가 아닌 음식을 통해 본 문화적 정체성과 변화에 관한 더 깊은 탐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만두의 맛과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맥락과 다양한 관점을 포함시켰어요. 만두를 넘어서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은 전통과 혁신 대립이 아닌 대화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김만석 장인과 그의 아들 김지훈 씨의 대비되는 접근 방식, 80대 김순자 할머니의 지혜, 그리고 세 세대 가족의 만두 이야기까지 담았어요. 글의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전통은 보존해야 할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음식 문화의 풍요로움은 정통과 현대의 대립이 아닌 그 둘의 창의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 글을 시작으로 총 7편의 심층 분석 글을 연재했습니다. 각 글마다 한국 방문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시각을 담았고, 음식을 통해 본 문화적 정체성, 글로벌화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진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전 시리즈보다 조회수는 다소 줄었지만 댓글과 소셜 미디어의 토론은
훨씬 더 심층적이고 활발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블로그가 아니라 문화 저널리즘이네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음식에 대해 이렇게 다층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이 느껴집니다. 다른 나라 음식도 이런 시각으로 다뤄주세요. 특히 놀라운 건 이전에 비판적이었던 몇몇 셰프와 음식 평론가들이 이번 시리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음식 칼럼니스트 샘 시프터는 자신의 칼럼에서 제 시리즈를 소개하며 이렇게 썼어요. 콜린스는 단순한 맛 리뷰를 넘어 음식을 통해 문화의 변화와 적응을 탐구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녀의 만두를 넘어서 시리즈는 우리가 음식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을 넘어 더 열린 대화로 이끌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홀푸드 마켓에 장을 보러 갔는데 냉동식품 코너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 정통 한국 맛의 발견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한국 냉동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가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제이미 콜린스 아니세요? 당신의 블로그 팬이에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국 음식 프로모션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특히 만두는 입고되자마자 매진될 정도예요. 사실 당신의 시리즈를 읽고 우리 바이어가 한국 식품 특별전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글이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다음 주 인기 팟캐스트 글로벌 푸드 토크에 초대받아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중 진행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콜린스 씨, 한국 냉동만두 이야기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대화의 장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냉동만두는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음식에서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 그건 단순히 전통적 방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팟캐스트 방송 이후 여러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대학에서 식품 문화 특강 초청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푸드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키친의 재발견이라는 새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제안을 받은 겁니다. 당신처럼 음식의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진행자를 찾고 있었어요.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몇 개월 만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6개월 전 저는 그저 평범한 맛 리뷰로 침체기를 겪고 있던 블로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 문화의 탐험가이자 문화적 통역사로 변모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아파트에서 한국 만두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던 중 한국에서 반가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김만석 선생님의 아들 김지훈 씨였어요. 콜린스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 소규모 만두 브랜드 지훈의 만두를 드디어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전통 레시피와 현대적 감각을 융합한 제품입니다. 미국 진출도 계획 중인데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은 참 작고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만두 가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다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훈 씨, 정말 반갑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조언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저도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두 하나가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이야? 그리고 아마도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푸드 네트워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TV 진행자라는 새로운 역할이 제 정체성과 콘텐츠의 진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방향성 단순한 레시피 소개가 아닌 음식 뒤에 숨겨진 문화적 맥락과 이야기를 탐구하는 이 제 가치관과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키친의 재발견 첫 시즌은 8개국의 음식 문화를 탐구하는 내용이었고 첫 에피소드는 당연히 한국이었어요. 촬영을 위해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이전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호기심 많은 블로거가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의 메신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서울의 광장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김만석 선생님과 다시 만두를 빚고 식품회사 연구소에서 최신 기술을 살펴보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김지훈 씨의 새 가게 지훈의 만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곳은 아버지의 전통과 재해석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김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가게를 소개했어요. 저희는 전통 방식으로 매일 아침 만두를 직접 빚고 일부는 특별한 방식으로 냉동 보관해 판매합니다. 손님들이 집에서도 갓 빚은 듯한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요. 그의 접근 방식은
전통과 현대의 이분법을 넘어 두 세계의 장점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게 한쪽에 마련된 만두 학교였어요. 주말마다 아이들과 외국인들에게 만두 빚는 법을 가르치는 공간이었죠. 음식은 먹는 것만큼이나 만드는 과정도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니까요. 김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의 본질이기도 했으니까요. 첫 에피소드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청률은 푸드 네트워크 신규 프로그램 중 최고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샵만두 챌린지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만두를 직접 만들거나 한국 냉동만두를 시도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해시태그였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에서 일어났습니다. 홀푸드뿐만 아니라 크로거, 세이프웨이 같은 대형 체인들도 한국 식품 코너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웨그먼스의 바이어는 직접 연락해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프로그램 이후 한국 냉동만두 판매량이 300% 증가했어요. 다른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기뻤던 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진정한 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맛있어서 한국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담고 있는 문화와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방송이 인기를 얻으면서 뉴욕의 한국식 만두 레스토랑을 오픈하자는 제안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 역할은 직접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문화의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저는 블로그를 통해 음식 너머의 대화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한국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과 그 배경에 있는 이야기를 탐구했어요. 멕시코의 타코, 이탈리아의 파스타, 태국의 카레, 각 음식이 어떻게 그 사회의 역사, 지리,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지 파헤쳤습니다. 어느 날 컬럼비아 대학에서 음식과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콜린스 씨, 당신에게 음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가진 가장 보편적인 언어이자 가장 친밀한 문화 교류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 서로의 역사를 맛보고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냉동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만두 한 개로 시작되었어요. 그 작은 만두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가장 일상적인 것들 속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기만 한다면요. 강연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재미교포로 30년 넘게 뉴욕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한국 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두 빚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주말마다 저에게 조르네요. 전에는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긍심과 이해를 높이는 일이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키친의 재발견은 3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제 블로그는 음식 문화 탐구의 권위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지훈 씨의 지훈의 만두는 뉴욕에 첫 해외 지점을 오픈했고 한국의 식품 기업들은 미국 냉동식품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지난 주말 브루클린 아파트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한국, 멕시코, 이탈리아, 태국 음식을 다룬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각국 출신의 셰프들과 음식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 나라의 전통 음식과 그것의 현대적 해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한국 만두와 김지훈 씨가 특별히 보내준 수제 만두, 멕시코 셰프가 가져온 전통 타코와 퓨전 타코, 이탈리아에서 온 수제 파스타와 냉동 라비올리. 언뜻 보기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들이었지만 그 본질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전통의 지혜와 현대의 창의성이 담겨 있다는 점이었어요.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처럼 음식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냉동실 속 작은 만두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하늘 아래 다양한 음식과 이야기가 오가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세상이었습니다. 냉동실에서 발견한 작은 만두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가장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음식은 단순한 맛 이상의 것 문화와 역사, 인간의 창의성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만두의 비밀 냉동실에서 발견한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단순한 냉동식품에 불과했던 한국 만두가 어떻게 한 음식 블로거의 인생을 바꾸고 미국의 식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지에 관한 여정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것들 속에도 놀라운 발견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호기심을 갖고 더 깊이 탐구하면 단순한 맛 이상의 것 문화와 역사,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발견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